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크뷰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 리뷰를 진행하기 앞서서, 크뷰를 진행하기 앞서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역시 이제 K리그에 강등, 승강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팀은 이 시기에 굉장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는 극적인 생존 혹은 또 한 번 주어지는 기회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희비가 교차되는 감정을 12월 이 무렵에 항상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수원삼성 블루윙즈가 구단 최초의 2부 리그 강등을 경험하게 됐고요. 반대로 강원FC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면서 김포FC와의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죠. 오늘 이 크뷰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경기에서 어떤 내용적인 포인트가 있었고 왜 수원이 결국은 부족한 결과를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김포와 앞두고 있는 강원FC는 어느 점이 좋았고 어느 부분을 신경 써서 김포를 공략하는 게 중요한지 오늘 크뷰 시간을 통해서 수원과 강원의 경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강원이 잘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현대축구에서 자주 쓰는 전술이기도 하죠. 최근에 강원이 공격 시 3-2-4-1, 3-2-5라고도 저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변형된 구조를 통해서 공격 시 포메이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경우는 최근 경기들, 특히 뭐 대전전이나 수원FC전이 특히 그랬는데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공격을 나아가는 어떤 패턴들,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오는 침투 숫자, 전체적인 경기에서의 어떤 주도권 자체를 최근에 강원이 많이 쥐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공격 시에 3-2-4-1로의 변형된 전술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이 변형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킥오프 하자마자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변형 백스리가 지금 그려져 있죠? 그 위쪽에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그 위쪽에 2선 4명, 그리고 이정엽 선수 최전방에 1명입니다. 바로 지금 윤석영 선수 쪽에서 왼쪽 센터백 자리, 풀백이지만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었던 황문기 선수보다는 비교적 아래로 좀 내려가 있었고요. 황문기 선수는 반대로 윙처럼 올라가서 유인수 아니면 김대원 선수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줬죠. 여기서 이제 3-2-4-1 전술, 황문기가 오른쪽 폭을 벌리고 유인수 혹은 김대원이 왼쪽 폭을 벌렸는데, 왼쪽 폭을 벌리는 선수의 경우는 김대원 선수, 유인수 선수가 좌우 스위칭을 통해서 빈번하게 서로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수원 수비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제 수원의 대응 과정을 볼 차례인데요. 수원은 사실 이 경기에서 수원은 역시 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부담이 좀 있던 상황이었죠. 최근에 수원의 스타일을 보면 뭔가 무리한 압박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와 미드필더, 전체적인 수비 시의 어떤 간격을 좀 좁히면서 좁은 간격이 유지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한 방을 좀 해줬던 선수들의 역할까지, 슈퍼매치의 바산이라든지 볼 잡을 때마다 늘 기대가 됐던 김주찬 선수까지, 이러한 자원들이 이제 한 방을 해주면서 최근 수원이 공격에서도 효율을 살리고 수비에서도 간격 조절에 그래도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수원의 전술은 어땠느냐? 강원이 3-2-4-1의 전술을 펼칠 때 수원은 굳이 무리해서 압박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수원은 일단 균형을 맞추는 쪽에 초점을 두고 4-4-2 플랫 시스템, 그러면서 웬만하면 자기 진영에서 간격을 좁히는 형태의 수비에 집중을 했거든요. 여기서의 포인트를 또 영상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네, 바로 이 과정입니다. 지금 강원이 빌드업을 할 텐데 3-2의 대형이 지금 보이죠? 알리바이프 선수와 서민우 선수가 같이 이제 3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수원의 투톱이죠. 메릭포포와 안병준을 보시면 강원의 3-2-4-1의 2의 자리, 이 3선에 있는 2명, 서민우 선수 그리고 알리바이프 선수 쪽으로 1대1로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전 프레임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볼이 백스리 쪽으로 맴돌 때 수원 투톱의 목적은 강원이 3선에게, 2명의 미드필더에게 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의 시스템이 4-4-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포포와 안병준 아래에 중앙 미드필더들의 포진을 봐야 되는데, 한석종 선수와 고승범 선수가 해당이 되죠. 이 두 선수도 강원의 좌우측 공격형 미드필더, 3-2-4-1의 4명의 이선 중에 좌우폭을 벌리는 선수가 아닌 안쪽에 들어오는 선수들, 이 선수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 대기대하는 선수들인데요. 이승원 선수나 유인수 혹은 김대원 선수가 되겠죠. 이 두 선수에 대해서 1대1로 체크를 하면서 역시
강원의 공격을 측면에 몰아넣겠다는 수원의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원이 중앙의 알리바이프와 서민우 선수 쪽으로는 지금 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측면으로 볼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결국 안쪽을 파고들던 유인수 선수 쪽으로 역시 수원의 한석종 선수, 고승범 선수, 수원의 고승범 선수가 지금 빠르게 좀 달라붙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만큼 강원의 템포를 늦춘 것, 전반 한 5분 정도까지는 수원의 맞춤 전술이 좀 효과를 봤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딱 5분이었어요. 이후에는 결국 강원이 늦지 않게 공격의 방향성을 쉽게 찾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축구를 볼 때 저는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전반전 15분 전후로 팀의 경기력이 꽤 큰 폭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15분 정도까지는 선수들의 이제 인터뷰를 직접 해봤을 때 선수들도 경기장, 그날의 날씨 혹은 본인의 그날 컨디션에 적응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전력 분석을 하고 미리 만나봤던 경험들도 다 있곤 하지만 그 경기에서 상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왔는지 그 경기에서 내 위치와 상충되는 선수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탐색하는 시간이 15분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15분 정도가 지나서 본격적으로 그 팀이 준비한 경기 플랜과 그 선수의 계획이 이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 그런 경우들이 보통 축구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수원의 맞춤 전술을 시작부터 느낄 수 있었으나 강원이 풀어나오는 타이밍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강원이 리듬을 일찍 찾았다. 수원의 전략 접근에 대해서 강원이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되는지 일찍이 포인트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중앙에 압박을 당하니까 강원의 해법은요, 측면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5분 정도쯤에 지연이 됐던 상황에서도 결국 강원이 측면으로 볼을 보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정경호 수석 코치 그리고 윤정환 감독도 마찬가지로 너네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우리는 좀 초반에는 볼이 좀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측면으로 보내서 롱패스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 박스, 수원의 박스 쪽으로 볼을 보낼 거야. 그런 밑그림이 이미 앞서 보았던 전반 5분의 영상 과정에서도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수원이 효과를 거뒀던 점은 강원의 템포가 조금 늦춰졌다는 점인데, 문제는 강원이 이미 그때부터 어느 정도 수원의 전략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템포가 빨라졌던 거죠. 예시의 장면은 13분 장면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수원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일시적으로 지금 서민우 선수 쪽으로 이 포포 선수의 압박이 좀 풀렸죠? 왜냐면 투톱이 아무리 상대 2명의 미드필더를 쫓아다닌다고 해도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원의 중앙 미드필더들도 움직임을 안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결국 포포가 또 달라붙으면서 볼은 뒤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쪽 센터백 강투지 선수 쪽으로 볼이 나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영과 김영빈 선수가 상대를 끌어당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투지 쪽으로 볼이 갔을 때 강투지가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벌려주죠. 이러면 황문기 선수가 폭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강원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 이번에 강원이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전반 내내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끌고 왔어요. 같은 장면을 또 볼까요? 18분 30초 때인데요. 이 장면도 3-2의 빌드업 대형에서 이번에는 바로 서민우 선수가 오른쪽에 오버래핑을 했던 황문기 선수에게 볼을 보내주는 선택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바로 황문기 선수가 또 한번 크로스를 보냈죠. 그러면서 앞서서의 패턴과 똑같은 패턴으로 크로스를 시도했던, 크로스 공격이 나왔던 강원의 과정을 볼 수 있었고요. 수원의 문제는 무엇이냐? 사실 올 시즌 내내 수원은 센터백 불안에 시달렸거든요. 이 패턴, 지금 두 장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너무 쉽게 놓쳤어요. 올 시즌 내내 이어져 왔던 수원의 백포의 집중력, 수원의 백포의 수비력, 센터백들의 특히 수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상대를 놓치고 너무 쉽게 상대의 진입을 허용한다.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전술적으로 넘어가 보면 수비수들이 수비를 좀 불안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스쿼드적으로, 팀적으로 드러났던 문제점,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안 풀리는 경기는 유독 상대한테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쉽게 허용하는 경기들, 그 경기들을 수원이 좀 어렵게 끌고 갔거든요.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상대가 강원이 계속 전반 내내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롱패스 측면으로 보내고, 아니면 센터백 윤석영, 강투지 선수가 상대를 한쪽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반대로 전환하면서, 그러면서 강원이 측면 공격에 집중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았죠? 근데 전반 내내 수원의 대응이 어땠느냐? 측면 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4-4-2를 쓰잖아요. 그러면 좌우윙에 있는 아코스티와 바사니, 좌우 풀백에 있는 김태환과 손호준, 이 두 선수가 각각 폭을 벌리는 선수는 누가 막을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하는 김대원과 유인수는 누가 막을지, 혹은 이승원은 누가 막을지, 이에 대해서 계속 역할 분담이 좀 되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강원이 전반 중반까지 폭을 벌릴 때 과정을 보면 공통점이 측면에 벌리는 선수, 안으로 들어오는 선수, 1차적으로 수원의 접근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이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서 일단 수원을 괴롭혔던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인데요. 와, 지금 폭 벌리는 황문기 선수가 아코스티 바로 제쳐내고 순식간에 측면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었죠. 물론 이거는 수원이 도중에 볼을 끊긴 장면이기 때문에 아코스티 입장에서 쫓아붙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이 장면이 볼을 끊긴 장면 이외에도 이러한 전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경기 사실 황문기 선수가 전반 내내 돋보였는데 황문기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황문기를 프리하게 풀어두었던 수원의 수비 쪽에 냉정하게 문제점이 있었다고 진단할 수 있겠죠. 이거는 물론 왼쪽에서 이제 윤석영 선수가 기술적으로 공격 가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던 문제점입니다. 강원이 이제 측면의 수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잘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수원의 대비는 역시 불안함이 있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강원의 경우는 3-2 형태의 빌드업 패턴이 확실히 보였죠. 근데 수원은 롱패스만 반복이 됐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수원의 공격 패턴은 대체적으로 롱패스가 좀 반복이 됐고요. 일단 상대 진영 쪽으로 볼을 올리거나 붙이고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골킥, 수비에서도 볼 간수보다는 어떻게든 일단 볼을 걷어내고 처리하는 것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그리고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는 역시 개인 기술, 개인 돌파를 좀 활용하려는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웨릭 포포 선수, 이번 경기에선 그래도 돌파를 통한 가능성을 일부 보여준 장면이 전반 막판에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공격진 배치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상대 진영 쪽에 볼이 맴돌고 있는데 이번에도 길게 볼을 붙였던 수원이고 바로 상대가 볼 처리를 애매하는 틈에 바로 압박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전반전, 사실 수원의 공격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꽤 괜찮았던 슈팅을 아코스티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역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공격을 만들어간다는 인상은 좀 옅었던 게 사실이죠. 이거는 3-2 대형으로 빌드업에 대한 목적성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강원과는 다른 수원의 볼을 갖고 있을 때의 뭔가 구체적인 경기 플랜이 나오지 않은, 결국 빌드업 과정에서 롱패스에 좀 의존하는, 단순한 패턴에 의존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는 떨어지는, 경기 주도권을 잃고 마는 그러한 어떤 아쉬움으로 좀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답답했던 장면에 예시가 있는데요. 이 과정, 사실 뒤에서부터 볼을 갖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중앙에 받아줄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간격 지금 분명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미드필더가 뛰고 위치해야 될 자리인데 보세요. 이 센터 서클 주위에 주황색 유니폼과 심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이 지금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 경기 수원이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혹은 만들어가는 패턴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신경을 쓰지 않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 내내 수원의 전력이 썩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혹은 만들어가는 패턴을 포기하면서 약간 상대를 다이렉트로 공략하는 정말 효율성이 기대는 경기를 저는 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 경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단조로운 공격만 반복이 됐기 때문에 강원의 견제, 강원의 경기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수원이 흐름 반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경기 주도권을 계속 강원에게 내줬고 전반 내내 위기 상황에 시달렸다라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강원 수비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사실 수비진에 대해서 저는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강원이 이날 일단 공격을 하다가 끊겼을 때 역습을 맞을 때는 역시 백스리만 후방에 남아있죠. 공격 시 대형은 3-2-4-1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측면 자원이 내려와서 5백이 될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기존의 선발 시트지상에 소개됐던 4-2-3-1 형태에서 마치 4-4-2처럼 수비가 돌아오는 과정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역습을 상대해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변형 백스리를 공격시 쓰고 있었던 강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백스리 선에서 수원의 역습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수원은 4-4-2 역습을 펼칠 때 포포 선수와 안병준 선수의 투톱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에 머물러 있었고 선굴군 축구를 수원이 하다 보니까 아코스티나 바사니는 좀 넓게 퍼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중앙에 수싸움이 쉽게 나오죠. 투톱 2명, 백스리 3명. 에워싸는 구조가 강원 수비의 의도하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수원의 공격진들은 봉쇄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13분의 상황입니다. 강원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이제 수원이 결국 수비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역습인데 여기서는 역시 아코스티가 중앙에서 볼이 만들었기 때문에 순간적인 투톱은 아코스티와 포포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수비, 강투지 선수가 지금 1대1 수비에서 아코스티를 완전히 이겨냈죠. 그리고 변형 백스리를 통해서 투톱의 공격 가담, 순간적인 침투를 막아낸 점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안병준 선수가 원래 기본 위치가 안병준 선수 투톱이었죠. 그래서 안병준 선수가 봉쇄되는 과정, 막히는 과정도 있는데요. 지금 이 과정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황문기 선수가 내려와서 아코스트에 대한 1대1 체크를 하고, 그리고 유인수 선수가 이제 왼쪽에 자리 잡고 있던 상황인데 유인수 선수가 바사니를 체크하면서 마치 백5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바사니 선수가 약간 내려가 있고 아코스트로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 하다 보니까 약간 백3에 두 명의 윙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이때는 순간적으로 강원이 수비 시의 백5로 좀 변형이 된 구조가 잡힌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투톱이에요. 결국 아코스티아 바사니가 좌우 측면에서 뭔가를 해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투톱에게 볼이 가야 수원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데, 당장 포포 선수, 안병준 선수, 근데 그쪽으로 강원의 수비 3명이 완전히 숫자상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백3가 투톱을 상대하는 게 한 명의 여분의 자원이 생기기 때문에 더 여유롭게 수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구도가 그대로 나온 것이죠. 결국 아코스티가 개인 돌파를 하지만 줄 곳이 없어요. 안병준 2명의 협력 수비에 의해서 막힙니다. 만약 이러한 2대3 구조가 아니었다면 좀 더 안병준 선수가 효율적으로 볼을 간수할 수 있었겠죠. 이 장면은 수원의 상황이 매우 급해진 상황인데, 이때도 결국은 박스 쪽으로 들어가는 수원 선수보다 강원 선수들이 수적 우위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될 김포FC의 경우는 루이스 미나와 준익료 선수 쪽을 활용하는 투톱의 공격 빈도, 그리고 그들의 득점력, 개인 기술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팀인데, 이 투톱을 상대할 때도 강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공격이 끊기더라도 백3가 투톱을 에워싸서 순간적인 김포의 역습을 막는 구조를 펼친다면, 그리고 수비로 돌아오는 황문기 선수나 유인수 같은 선수들이 역시 내려오면서 상대 윙백까지 체크를 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올라오는 공격수들보다 수비하는 선수가 한 명 더 많은 구조를 펼치면 K리그2에서의 김포의 공격 패턴을 봤을 때 강원이 이번 수원전처럼, 이전의 최근의 경기들처럼 안정된 밸런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는 흐름을 잡고 있는 팀이 골을 넣지 못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힘이 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내주고 있던 상대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수원이 그러면서 전반 막판에 강원의 흐름이 약간 지쳐있던 차이나에 수원이 조금씩 공격 기회를 늘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앞서 언급드렸던 수원의 넓은 공간 수비, 하프 스페이스 수비, 윙과 풀백의 협력 수비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렇죠. 폭을 벌리고 있는 유인수, 이승원, 알리바이프도 측면에 가담을 했는데, 선수를 쫓아가지 않고 공간을 막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위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넓은 공간, 안쪽 공간을 수원이 신경 쓰면서 수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이 결국 뒤쪽으로 밀어놨어요. 이전과 같이 측면 넓은 공간, 안쪽 공간을 다 사이좋게 공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넓은 공간 바산이, 그럴 때 안쪽 공간은 김태환, 풀백과 민간의 협력 수비가 전반전 초반에 정말 무주공산처럼 누가 누구를 막아야지 같이 움직였던 때하고는 역시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강원이 후반전 들어서면서 중반쯤 됐을 때 갈레고와 가브리엘 선수를 이제 교체 투입시키는 모습이 있었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전 경기를 펼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원의 공격은 공격대로 볼은 가지고 있지만 풀리지 않고, 강원도 전반만큼의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지는 못한 그러한 좀 약간은 지지부진한 그러한 흐름이 후반전에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팬분들은 이날 현장 직관 가신 팬분들은 정말 1분 1초가 너무 살얼음판 같은 느낌이셨겠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좀 그랬다는 점, 전반과 비교했을 때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이후의 장면은 뭔가 전술적인 포인트보다는 각각의 선수들 결국 한 방에 필요했고 어떻게든 볼을 붙이려고 했는데 공격진들의 강원의 수비진이 전술적으로 훌륭하게 막은 것도 있겠지만 공격진 개개인의 능력, 아쉬운 순간들이 수원에게 있었고 이 또한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적인 장면들, 주요 장면들을 좀 꼽아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포포의 실책입니다. 최근에 포포 선수가 좀 가능성을 보였다고 하지만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시간 포포 볼 잡고 역시 왼쪽에 아코스티 쪽으로 벌려주려는 시도를 했거든요. 시러스 페인팅 좋았고 왼쪽 각을 잘 열었지만 바로 힘이 빠지는 마무리입니다. 이제 이 경기에서 강원에게 뭔가 우리도 이런 역습의 위력이 있으니까 상대에게 흐름이 계속 넘어가게끔 하지 않고 일부씩 흐름 전환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원도 상대에게 긴장감을 안기는 것이 사실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실수였기 때문에 포포의 세밀함에도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밀리치의 장면입니다. 수비 쪽에서 볼을 가져온 다음에 역시 빠르게 박스 쪽으로 볼을 붙이는 지금 상황이었는데요. 밀리치가 잡고 이거는 너무 급했다고 봐야죠. 잡고 좀 더 여유 있게 컨트롤을 해도 됐는데 뭔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주위 동료들도 애써 밀리치 선수에게 콜을 좀 하지 못한 것 같고 밀리치 선수도 주위 시야를 확실히 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너무 의미 없이 꽤 전방으로 올라가는 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기회를 놓친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돌파에 집중했던 수원인데요. 이 72분 대 장면은 바사니 선수의 개인 돌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침투하고 볼 넘겨받으면서 강원의 센터백과 윙백 사이 공간 그대로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장면 사실 수원에게 이 경기 강원만큼 득점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장면만큼은 수원이 이제 막 뭔가를 해보기 위한 그리고 상황이 급해지면서 조금씩 팀 에너지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강원에 무리하지 않는 느낌이 좀 들었던 시간이어서 에너지 자체는 수원이 조금 더 강원보다는 앞서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결국 이런 세밀함의 부족 때문에 수원이 위력적인 기회를 그리고 결국 골까지 만들어내는데 애를 먹었던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면서 경기는 너무나도 수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강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글쎄요, 경기 내용적으로 수원에게 이 경기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반대로 강원은 무엇을 잘했으며 이 포인트를 살려서 지금의 접근법대로 김포FC 시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강등에 대해서는 사실 전술적인 의미의 분석보다는 구단이 어떤 이유에서 그 명가 수원이 이렇게 내려앉게 되었는지를 역시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오늘의 크뷰는 전술적인 내용에 좀 주를 담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원인은 이날의 경기가 아닌 구단의 잘못된 운영 방향이 있었다. 감독의 선임에서부터 선수에 대한 영입 그리고 시즌에 대한 준비까지 이미 수년 전부터 수원다운 모습을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구단이 이번 강등 어떠한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부디 정말 다시 정상화가 되어서 수원이 다시 아주 파란 날개짓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K리그2에서 꼭 의미 있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강원은 김포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좋은 승부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투펀치 크뷰였습니다.